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간의 탐색 첫 번째 주차, 인간과 행복 첫 번째 시간에 세 번째 차시, 행복의 다학제적 해석 두 번째 파트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복에 대한 다양한 인문사회과학적 해석을 이해하고 핵심 내용을 비교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아래에 제시된 행복의 정착적 해석, 그리고 사회학적 해석, 사회정책학적 해석, 이 차원에서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들을 비교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정치학과 행복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의 정치학적 해석은 우선 정치 체제와 행복에 관련된 내용들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민주주의와 사회 혹은 공산주의와 행복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더 많이 민주적으로 개방된 정치 체제를 갖춘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 기존 연구들에서 많이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행복 간 정적인 상관관계는 민주주의 체제가 공고하고 그 역사가 길수록 그 정도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러시아, 헝가리, 라트비아, 슬로바키아와 같이 아직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된 지 역사가 짧은 국가들보다 아일랜드나 영국, 미국, 뉴질랜드, 덴마크, 스위스와 같이 민주주의 체제가 공고하고 또 그 역사가 긴 국가들에서 민주주의와 행복 간 정적 상관관계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적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양적 상관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x 값이 늘어날수록 y 값도 따라서 늘어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더 많이 확산될수록 행복감도 더 늘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의 정착적 해석에서 눈여겨봐야 될 현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이행기 행복 격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어 표현을 보시면 알겠지만 트랜지션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트랜지션은 A에서 B의 상태로 옮겨가는 형태를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치학과 관련해서는 이제 사회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표현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행기 행복 격차라는 것은 사회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기를 겪은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면서 러시아와 그 외에 키르기즈스탄이, 카자흐스탄이 다양한 국가들로 분리 독립이 됐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게 어느 쪽으로 가든, 즉 이행 경로와 관련해서는 중앙이나 동유럽 국가들과 구소련 연방 국가들 간에 일단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어느 국가가 조금 더 민주주의 체제로 가냐, 어느 국가가 조금 더 시장 경제에 가깝냐, 이런 차이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공산주의 체제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행복감이 그들과 동일한 소득 수준에 있으면서 이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기를 겪지 않은 다른 국가 거주자들의 행복감보다 더 낮았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 수준이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두 국가들을 비교를 했을 때 이행기를 겪은 국가 그리고 안 겪은 국가의 사람들의 행복감을 비교를 해보면 이행기 겪은 국가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감이 더 낮다는 거죠. 이게 얘기하는 바가 바로 정치 체제가 더 민주주의적일수록 그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사는 것보다 행복감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특이한 점은 우리 슬라이드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후기 사회주의 국가들의 이행기 행복 격차 현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사그라든다. 앞에 말씀드렸던 이행기 국가들 같은 경우 행복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가 줄어든다는 것이요. 자,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위쪽에 진하게 표시됐으면서 굵게 표시된 점, 실선의 범례를 보면 아래에 어드밴스드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어드밴스드는 우리가 선진국 얘기를 할 때
developed countries라고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advanced countries라고 얘기를 하죠. 경제적으로 발전했다는 뜻입니다. 이 국가들의 이 세로축, 행복의 정도를 봤을 때 7점에서 거의 비슷하게 시간이 지나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밑에 실선에 있는 부분은 아래 범례를 보면 트랜지션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이행기 국가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즉 첫 번째 가로축의 0에 가까운 데면 94년부터 98년에 측정된 값이 선진국보다 더 낮았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같아지는, 즉 민주주의 체제로 바뀌고 나서 점점 그 민주주의가 공고화될수록 이행기 겪었던 국가들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감도 선진국 수준에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증명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도 이거는 국가별로 이동한 점을 나타내고 있고요. 각각의 실선 위쪽에 표시되어 있는 약자가 이제 국가의 이름인 거고, 왼쪽 시작점에서 오른쪽으로 옮겨가는 거. 시작점이 그 이전 시점에서 조사한 그 행복 정도, 그 다음에 끝나는 점이 이후 시간에 측정했던 행복감을 나타낸 것입니다. 소수의 예외적인 사항이 한두 국가가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즉 이행기를 극복하면서 체제가 조금 더 민주주의로 오픈형이 돼가면 돼갈수록 행복의 정도가 나아지거나 향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착적 해석에 있어서 또 중요한 점이 이제 거버넌스와 행복에 관련돼 있는 논의들입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들의 핵심은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적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그 여부에 관련돼 있는 내용이었다고 하면, 그러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민주주의가 어떻게 운용되느냐, 얼마나 투명하고 얼마나 자유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보장이 되느냐 제도적으로, 이거에 따라서 행복감도 달라질 수 있다. 즉 질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정치학에서는 이제 거버넌스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내용을 보시면, 자, 국가의 정치 체제 종류, 즉 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이것뿐만 아니라 그것의 운용, 즉 질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도 행복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한 국가가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지, 그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제도들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투명하고 잘 운영되는지, 이것도 행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포인트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군주 혹은 독재와 같은 전체주의 정치 체제보다 상대적으로 덜 부패하고 더 투명하면서 포용적인 제도와 정책 조성, 공정한 경쟁, 신뢰와 법치주의, 선거와 정치 참여 보장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욕구 충족에 더 잘 대응하는, 즉 이른바 그것을 좋은 거버넌스, 굿 거버넌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행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는 게 거버넌스와 행복과의 관계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좋은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죠. 어떤 게 좋은 것이고 어떤 게 나쁜 것이냐. 자,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막연하게 다가올 수는 있어요. 근데 자, 여러분, 이 관련되어 있는 보다 심층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심화 과정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대학원 과정을 통해서 이 좋은 거버넌스가 뭐냐라는 걸 공부하실 필요가 있고, 지금 이 과목에서는 좋은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과정이라든가 그 정도, 질 측면을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아래 그래프 스캐터 플롯을 보시면 왼쪽이 행복 정도인 것이고, 오른쪽 아래 X축이 범례를 보면 Indicator of the Quality of Government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Quality of Government가 거버넌스의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좌로, 즉 음의 값을 가질수록 이제 거버넌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정도가 많이 보장이 덜 되는 정도라든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중국이나 홍콩 정도, 홍콩의 지금 상황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 양해값을 가지는 국가, 우리나라도 양해값을 가지고 있죠. 대부분의 지금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은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속해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자, 스캐터 플러스 보시면 0을 기준으로 우리가 양해값을 가질수록 행복도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겠죠. 이 그래프에서는 지금 그 OLS를 통해서 직선이 그려져 있지 않은데, 이 가운데 최소 공배에서 해당되는 부분들을 그어보면
기울기가 우측 상향으로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거버넌스의 질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거버넌스 행복에 이어서 왼쪽 그래프, 오른쪽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나눠서 보셔야 될 텐데, 자, 왼쪽은 거버넌스의 기술적 질이고, 오른쪽은 민주주의 질과 행복 파트에서 이제 민주적 질 파트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버넌스의 기술적 질과 행복 간에 전체적으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 자,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우우 상향 곡선이죠. 오른쪽 그래프도 보시면 직선은 아니지만 리니어하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값이 커질수록 행복도도 높아지는 것. 다시 말해서 거버넌스의 어떤 기술적 질, 그 다음에 민주적 질 둘 다 행복과 양적 상관관계,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 따라서 기술적 질과 민주주의적 질이 더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그 국가에 사는 국민들의 행복도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사회학과 행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분과들의 핵심 내용들을 저희가 이렇게 지금까지 쭉 살펴봐 보고 있는데, 사회학적 해석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철학, 심리학, 경제학, 이 정치학적 해석들과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사회학적 해석이 기본적으로 어떤 시각을 갖고 보는지 아셔야 되는 게, 다른 학문과 달리 사회학은 종합 학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학에서 했던 해석, 경제학에서 했던 해석, 심리학에서 했던 해석, 철학에서 했던 해석들을 사회학과 연결되는 부분들을 다 끌어와서 사회학에서는 논의를 합니다. 특정 분야에 치중해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에 대한 사회학적 논의를 볼 때는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들하고는 실제 여러분들이 다른 책을 보시고 내용들을 보시면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 강의에서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내용들은 최대한 생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 사회학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만 따로 이렇게 뽑아서 강의 슬라이드를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사회학적 해석 파트는 여러분들이 보는 부분이 전부가 아니라 특히 기본적으로 대표적으로 얘기가 돼가는 부분들만 논의를 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거를 유념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사회학적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고전사회학 이론에 대해서 학습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과목에서 그 내용을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사회학에서 고전사회학자의 대표적으로 그 반열에 올라 있는 칼 마르크스, 막스 베버, 에밀 듀르케임, 요 세 사람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의 논의 매우 방대한데, 그 방대한 논의들 중에 행복하고 관련된 부분만, 아주 작은 부분만 하나씩 뽑아서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자, 마르크스와 행복의 그 연결점들에 대해서 보면, 자, 마르크스의 여러 가지 저작 중에서 독일 이데올로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르크스는 자, 생산을 인류 최초의 역사적 행위라고 주장을 했고, 인류의 재생산을 위해서는 성적 욕구와 물질적 욕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면 이 쾌락적 행복 추구를 억누르면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행복을 앞에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다학적 해석의 첫 번째 시간에 행복을 쾌락적 행복과 유다모니아 두 파트로 간단하게 구분해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르크스는 이제 유다모니아 파트가 아니라 이 쾌락적 행복 파트를 얘기를 했던 겁니다. 유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인간의 총체적 활동으로서의 노동이라는 관점에서 자본주의 분업에 따른 노동과 인간의 소외를 비판했다. 다시 말해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유적 존재라고 이렇게 한쪽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마르크스가 말한 유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노동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간에 대해서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들어봤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학문하는 인간, 호모 아카데미쿠스 이런 들어보셨을 거고, 또 놀이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 이렇게 인간을 단적으로 표현한 여러 가지들이 표현이 있는데, 마르크스는 유적 존재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즉 인간은 노동을 함으로써 인간의 존재를 깨닫고 가치를 느끼고 살아가는 의미를 느낀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소외되는 순간 인간의 가치가 훼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신을 실현하면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 지금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신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으로부터 소외되는 불행한 존재다. 즉, 자본주의 체제 이전의 인간은 인간 본연의 가치를 노동을 함으로써 느끼면서 행복했던 존재라고 하면, 이 인간의 역사 발전 단계상 자본주의로 넘어온 이후부터는 인간이 자신의 노동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노동을 팔면서 임금을 받고 살아야 되는 그 체제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노동으로부터 자신이 소외되는 상황, 다시 말해서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인간이 자본주의 사회에 이렇게 처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봤을 때 자본주의는 근원적으로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자본주의 안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개혁 정책을 펴든 인간은 노동으로부터 계속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장 단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우리 취업난, 여기서 나가면 정규직 없고 비정규직이 많잖아요. 실제로 비정규직을 갖게 됐을 때 비정규직자들이 갖게 되는 그 심리적인 상처들, 자기가 똑같이 한 시간을 일을 해도 정규직과 비교했을 때 행복해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도 하나의 마르크스가 봤을 때는 노동으로부터 소외된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따라서 마르크스가 봤을 때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포인트 보면, 즉 자본주의는 구조적으로 채워질 수 없는 인간의 탐욕을 조성해서 늘 부족함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문제 있는 시스템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공황의 늪에 빠지지 않고 자본주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공장에서 만들어낸 생산된 상품이 계속 소비가 돼야 되겠죠. 만들었는데 안 팔리면 어떻게 되겠어? 망하고 경제공황 생기고 그러면 전쟁이 나게 되잖아요. 우리 2차 대전이 왜 났습니까? 경제공황 생기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타개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됐었잖아요. 이 구조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가 사람들에게 결코 채워줄 수 없는 소비 욕망을 계속해서 부추길 수밖에 없다. 왜? 만들어내면 소비해야 되는데 그걸 소비 안 하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든 팔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에서 이런저런 코드도 집어넣고 상품도 이렇게 해서 팔고, 근데 사람들이 자본주의 안에서 그걸 사고 산다고 해서 우리가 그 욕망이 채워집니까? 명품백 가방 500만 원짜리 사보세요. 1000만 원짜리 사고 싶고, 벤츠를 타보세요. 벤틀리를 타고 싶고.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안에서는. 그게 마르크스는 구조적으로 인간이 그 안에서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살고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포인트를 보면, 모든 가치는 노동으로부터 나온다는 노동 가치설에 기반해서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들이 노동으로부터 소외되는 불행한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이게 마르크스 주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현실성이 있냐 없냐, 실현 가능하냐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별개의 문제로 또 다시 논의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부분은 참 재미있는 토론거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강의에서는 이 부분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더 많이 알고 싶으면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그래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베버와 행복입니다. 베버는 이제 막스 베버입니다. 앞에 마르크스하고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마르크스는 칼 막스고요. MARX고, 이 베버는 막스 베버. 이때 막스는 MAX입니다. 그래서 같은 독일인이지만 서로 다르고 서로 이론적 지향이나 사회를 해석하는 시각이 서로 반대였어요. 예를 들어서 마르크스는 경제가 정치에 우선하고 물적 조건이 정신체계에 우선한다 라고 봤습니다. 근데 막스 베버는 그 반대로 봤죠. 따라서 경제보다 정치가 먼저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고, 마르크스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이 이 막스 베버입니다. 우리가 굳이 이분법적으로 나누자면 마르크스는 좌파에 해당이 되는 거고, 막스 베버는 우파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북돋우기 위해서 굳이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으면 마르크스와 막스 베버는 서로 대척점에 서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학습 내용을 이해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됩니다. 자, 행복과 관련해서 막스 베버는 무슨 논의를 했냐? 이 막스 베버도 마르크스에 못지않게 천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논의를 우리가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하나만 꼽아서 얘기하자면, 우선 막스 베버는 이 자본주의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소명의식에 기반했던 금욕적인 생활, 즉 쾌락적 행복을 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마르크스가 쾌락적 행복이 어떤 추구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인정했다라고 하면, 막스 베버도 그거를 인정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럼 자본주의 안에서 이거를 어떻게 억제를 하는 게 자본주의 발생과 발전과 어떤 관계가 있냐라는 거에 이 사람의 평생의 연구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볼까라고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던졌던 질문이, 자, 막스 베버는 자본주의 체제를 나름 합리적인 체제라고 믿었는데 이게 왜 동양에서 출현을 하지 않고 서구에서 나왔냐는 거예요. 자본주의 발전이 서구에서 이렇게 발전이 크게 이루어져서 동양으로 퍼지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지역상으로 동양이 아닌 서구에서 출현한 이유와 자본주의가 나오기 전에 봉건 시대나 이럴 때는 왜 자본주의가 출현하지 않고 근대에 출현했냐. 다시 말해서 시간적 차원에서의 근대, 예, 장소적 차원에서의 지역적 차원에서의 서구, 이 두 가지 키워드의 막스 베버는 굉장히 의문을 가졌어요. 왜 동양이 아닌 서구 근대에서 자본주의가 출현을 했을까? 이거를 탐구를 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본 것 중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겁니다.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 책이 시중에는 뭐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책들도 있어요. 그거 틀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원어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The Protestant Ethic 이렇게 돼 있잖아요. 프로테스탄트니까 이게 캐톨릭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개신교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원어로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옮기기도 하지만 개신교 윤리라고 해도 틀린 게 아닙니다. 그 책에서 막스 베버가 서구 근대에서 자본주의가 출현한 원인을 밝혀냈어요. 뭐냐? 바로 프로테스탄티즘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과 이 자본주의 간의 선택적 친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특성,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조건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게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에 있다는 거죠. 다른 종교와 달리. 그래서 우리가 서구를 얘기할 때 기독교 문명, 기독교 정신에 기반해 있는 문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하나씩 몇 가지를 막스 베버가 나열을 했는데 첫 번째로 서구의 근대적 부귀, 계량화와 같은 다른 요인도 있는 것도 맞지만 쾌락적 욕망을 억누르는 금욕주의 역할이 가장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티즘에서는 이렇게 금욕을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욕망을 쫓는 거를 금기시하고 나쁜 것으로 여겼던 거죠. 왜냐하면 이 칼뱅이즘에 따르면 인간이 이 애정 조화설에 따라서 사후에 자신이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천국으로 갈지 안 갈지 누가 알 수 있겠어요?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이 생에서 지금 현실에서 살고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게 곧 천국으로 가는 것과 연결이 된다. 그 방법이 뭐냐? 바로 금욕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거를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니라 그거를 금욕적으로 계속 쓰지 않고 저축한 게 이 자본주의 발전하는 데 있어서 자본 축적을 하는데 굉장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스 베버가 봤을 때 행복을 추구하는 쾌락적 행복 파트를 프로테스탄티즘의 그런 정신에 따라서 이거를 억제하는 것이 자본주의와 연결되면서 서구 근대에서 자본주의가 출현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게 행복과 관련된 베버의 가장 큰 업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고전사학자로 읽혀지는 막스 베버, 칼 마르크스, 에밀 드류켐을 본다고 그랬죠. 두 명을 봤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에밀 드류켐. 에밀 드류켐은 프랑스 사회학자입니다. 이 드류켐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기쁨, 슬픔과 같은 개인의 심리 상태. 기쁘냐 슬프냐는 어떤 인디비주얼 레벨에서의 개인의 심리잖아요. 소득, 재산과 같은 경제적인 요소.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 그 무언가가 뭐냐? 라고 하는 걸 드류켐이 social fact, 여기 사회적 사실이라고 했죠. social fact라고 개념화 시킨 거예요. 자,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 저한테 따로 한 3주에 걸쳐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여기서 할 수 없으니까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 제도와 법과 정책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인간이라는 거는
본인의 의지대로만 살 수 없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왜? 우리가 진공 속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즉, 주체적인 개인을 제도든 정책이든 그 외부적인 힘으로써 그 개인의 행동을 제약하고 지시하고 이끄는 어떤 추상적인 힘, 그것을 사회적 사실이라고 듀리켐은 개념화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사회적 사실의 하나의 사례로서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에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듀리켐은 인간이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인 요소 중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social solidarity, 사회적 연대가 인간의 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생에 걸쳐서 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듀리켐이 봤을 때, 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전통사회는 분업이 미발달했고 집단 규범과 동질성이 강하며 강한 믿음으로 결속된 기계적 연대의 특징을 보였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농촌 농경시대를 생각을 해보세요. 동네에서 무슨 일 있으면 한쪽 집에서 철수네 집에서 뭐 내기 하면 동네 사람들 다 가가지고 품앗이 해주고 안 가면은 왠지 동네에서 눈총 받고 이런 게 바로 기계적 연대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개인화가 조금 덜 돼 있는 집단 문화가 있는 그런 게 기계적 연대, 즉 전통 사회일수록 그게 강하죠. 세 번째 포인트 보시면 공업화,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분업이 촉진됨에 따라서 집단 규범이 더 이상 개인을 강하게 구속하기 어렵게 돼서 이질성을 더 많이 인정하게 되는 유기적 연대가 현대사회의 특징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전통사회에서 현대사회로 넘어왔을 때 사회적 연대는 기계적 연대에서 유기적 연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집단의 집단의식을 중요시하는 전통적 사회에서 개인의 가치, 개인의 다양성, 즉 이 세 번째 포인트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이질성을 더 많이 인정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질성은 다시 말해서 서로 다르다는 걸 얘기하니까 다양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거를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거를 유기적 연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사회에서 현대사회로 넘어올 때 기계적 연대에서 유기적 연대로 변화를 했다라고 듀리켐은 이 사회적 연대 차원에서의 사회의 변화를 그렇게 진단을 했고, 이렇게 서로 A라는 사회에서 B라는 사회체제로 바뀔 때, 그 과도기적 상황일 때 거기에 속해 있는 주체들, 즉 우리 인간들은 이제 아노미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아노미가 뭐냐? 자, 봅시다. 네 번째 포인트. 산업화로 인해 기계적 연대가 강한 사회가 유기적 연대가 강한 사회로 발전하는, 즉 진화하는 과정에서 이전의 가치관과 도덕률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 가치 체계가 바뀌니까 기존의 본인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했던 그 기준들이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뭘 기준으로 행동을 해야 되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지 못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태. 그게 아노미 상태인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노미 상태를 매번 겪을 수도 있어요. 저도 겪을 수도 있는 거. 운전을 하고 가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오른쪽에서 킥보드가 나와서 우회전하는데 푹 부딪혔다. 그럼 멘붕이죠. 그 상태, 멘붕인 상태 아노미. 쉽게 얘기하면 그 상태를 듀리켐은 아노미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사회 차원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한 사회가 노머티브하게 한 규율들이 합의가 됐을 때는 어떤 사건이 터지면 이게 이렇게 맞지 하고 합의해 가면서 조용조용히 잘 해결이 돼요. 근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게 나왔거나 시대가 바뀌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정말 멘붕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를 아노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노미 상태에 빠지면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불행한 상태. 다시 말해서 듀리켐은 사회가 질서가 무너지고 디스오더, 즉 아노미 상태에 빠지게 됐을 때의 인간 행복의 변화의 상태에 집중을 했던 거죠. 다시 말해서 듀리켐은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질서가 잡혀야 인간이 행복하다. 무질서 상태, 아노미 상태에 빠지게 되면 인간은 불행해진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를 보시면, 자, 사회적 연대와 행복 간 관계에 관한 연구는 행복과 사회적 지지 간 관계에 관한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자, 이 말이 무슨 얘기인고 하니, 자, 지금 제가 질서 상태에서 무질서 상태로 빠지게 되면서 인간이 행복한 상태에서 불행한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을 듀리켐은 염려했다라고 했죠. 그 불행한 상태에 갔을 때에 그것을 제어해 줄 수 있는, 미티게이트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소셜 서포트, 사회적 지지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후의 논의에 아노미가 굉장한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러면 사회적 지지가 뭐냐?
예를 보십시오. 자, 가족, 친구, 이웃 및 지역사회 등과 같이 사람 간 상호작용에 발생하는 사회적 지지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먼저 가세요? 부모님한테 갈 수도 있고, 엄마한테 갈 수도 있고, 아빠한테 갈 수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 베프한테 가죠. 예, 전화를 하든 뭐 하든 수다를 떨든 뒷담화를 하든 뭐라든. 그게 일종의 또 사회적 지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왜? 그 사람과의 관계는 나의 사회적 관계에서 맺어진 관계거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상담을 지지를 받기도 하고 또 의료적인 인터벤션이 필요한 사람은 보건소에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지들을 받잖아요. 나 이외의 사회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것들 이것을 통틀어서 자, 사회적 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다수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사회학적 해석 중에 또 중요한 게 소비 자본주의와 행복에 관련된 논의입니다. 자, 경제학자 폴 사뮤엘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행복이라는 것, 즉 행복 이퀄 욕망분의 소비. 이렇게 경제학적으로 도식화했는데 자, 욕망분의 소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행복값이 커지려면 분모값이 커지면 행복이 작아지겠죠. 즉 분모를 줄이고 분자를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극히 경제학적 시각에서 행복이라는 값이 커지기 위해서는 소비를 많이 하면 행복이 늘어난다 이거예요. 대신 소비를 많이 못하겠으면 욕망을 줄이면 행복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동의하지 않지만 폴 사뮤엘슨이라는 경제학자는 이렇게 도식화했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도 사실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공식을 보면 누구나 아마 이런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공식대로 소비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이 행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돈을 막 쓰거나 아니면 계속 금욕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게 실제 가능하겠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죠. 근데 답은 아니다예요. 밑에 보세요. 자, 사뮤엘슨이 저런 공식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비판을 받습니다. 첫 번째, 소비를 무한하게, 즉 분자값을 늘릴 수 있을 만큼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합니까? 아니죠. 누군들 돈을 많이 벌고 싶지 않겠습니까? 많은.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저 공식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설사 혹시라도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서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다고 해서 계속 소비한다고 해서 소비한 만큼 행복도가 계속 올라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앞에서 경제학적 해석에서 얘기를 했죠. 이스털린 패러독스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심리학적 해석에서 우리가 트레드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일정 수준까지 올라가면 한계 효용 법칙에 의해서도 이게 더 이상 만족감이 안 느껴져요. 우리가 배고플 때 맛있는 거 먹어보세요. 처음 먹을 때 얼마나 맛있습니까? 빵 먹으면 맛있고 빵 10개 먹으면 계속 맛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한 2개 먹고 나누면 이제 먹기 싫고 먹어보면 이제 그다음부터 괴롭잖아요. 이 소비를 통한 이 만족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세 번째 포인트. 자, 만약 시간적으로 짧게나마, 그러니까 길게 말고 짧게라도 우리가 이 소비와 행복 간의 정비례 관계가 성립을 한다라는 게 하면 그 관계가 이 지속성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자, 경제학적으로 사뮤엘슨이 얘기한 대로 행복 이퀄 욕망분의 소비라고 도식화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얼마나 사회에서 현실성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자, 소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소비를 통해서도 욕망 절제를 통해서도 행복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소외, 인간의 어떤 행복의 제한성을 얘기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죠. 자, 미시적 접근은 사회적 연결망의 일원이 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이 속한 집단의 자원에 접속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의 일종. 자, 사회적 연결망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흔히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친구 관계 혹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교수님들과 또 친하면 교수님들과의 관계도 사회적 연결망, 즉 미시적 접근에서의 사회적 자본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시적 접근은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된 행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적 조직. 자, 미시적 접근에서 얘기했던 사회적 자본의 그 범위와 레벨을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시킨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개인이 개인 간에 갖게 되는 사회적 연결망이 아니라 조직이나 네트워크 차원에서 갖게 되는 사회적 연결망. 이것이 바로 거시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자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어떻게 눈에 보이냐는 거 안 보이잖아요, 그게. 근데 그거를 증명을 하고 연구를 하려면 측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자, 양적으로, 즉, 우리가 그걸 조작적 정의라고 하죠, 방법론에서. 그 측정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걸 단일된, 합의된 그 지표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의를 또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실제로 사회적 자본을 미시적으로 정의하고 갈 거냐, 거시적으로 적용할 거냐, 요거는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보고 갈 거냐에 따라서 지표와 측정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값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다양할 수도 있지만 공통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자,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사회적 신뢰가 높은 사회, 다시 말해서 이른바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회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인 경우지만 어느 섬에 우리가 일본인들하고 섞어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일본하고 감정도 안 좋은데 그들과의 어떤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사회적 자본이 많이 축적되기 쉽지 않지 않겠어요? 그런 공간에 있는 사람,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은 공간에 있는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들, 본인하고 잘 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있는 그 두 집단이 있다라고 했을 때 두 집단 행복도를 비교해 보면 명백하잖아요, 그죠? 더 설명을 안 해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아래 그 그래프를 보면 이 그래프가 지금 편집이 조금 이렇게 납작하게 돼서 이 직사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좀 기울기 값이 조금 이렇게 작게 보이긴 하는데 이 결론은 뭐냐면 이때 가로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trust in others니까 타인과의 신뢰의 정도죠. 자, 세로축은 그 해피니스라고 돼 있죠. 정도의 값을. 그래서 trust가 얼만큼 더 크냐에 따라서 행복도가 더 커지는 그런 상황. 즉 우상향 곡선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신뢰가 그러니까 크고 깊을수록 행복도가 올라갈 수 있다. 즉 사회적 자본이 풍부할수록 행복도가 더 커진다. 이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보면 왼쪽은 단체 참여죠. 왜? 단체에 참여하면은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교회를 가거나 성당을 가거나 절에 가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무슨 동호회 활동을 하거나 그런 내용들 이런 참여들을 하게 되면 행복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 마음이 안 맞는 사람 만나게 되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일반적이진 않은 거예요. 그렇죠? 자, 오른쪽 무급 자원봉사와 행복. 자원봉사 자체에도 행복감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게 돈을 받지 않고 남을 위해서 내가 봉사했다라는 기분을 느낄 때 행복감도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자원봉사 해본 사람 누구든지 다 알 겁니다. 물론 저처럼 학생을 교육하는 이 교육자들도 굉장히 행복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이 웹상에서는 눈을 볼 수 없지만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는 이 많은 학생들과 이렇게 눈을 맞춰가면서 강의를 하고 학생들의 그 똘망똘망한 눈을 보고 질문하면 답변하고 그 인터랙션을 하고 수 있다는 게 이 교육자로서는 굉장한 행복입니다. 그것도 이 하나에 들어가요. 교육봉사와 교육과 직업과의 행복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어찌됐든 자, 사회적 자본이 풍부할수록 행복감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게 사회적 자본과 행복과의 가장 대표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회정책학과 행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행복에 관련된 다학제적 해석을 할 때 처음에 우리가 철학 파트를 봤어요. 그 다음에 심리학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학적 해석을 봤죠.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정치학적 해석을 봤고 그 다음에 바로 앞에서 사회학적 해석을 봤어요. 그럼 사회정책학적 해석은 도대체 뭐냐? 인문사회과학적인 해석 중에 사회정책이 가장 응용력이 높습니다. 물론 사회학도 거기에 해당되고 정치학도 해당이 되긴 하지만 왜냐하면 사회정책은 바로 정책을 다루는 분과이기 때문에 이 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서 행복도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정책학적 해석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강의에서 다루려고 해서 이렇게 넣어놨고요. 여러분들이 근데 사회정책이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물론 제가 강의하는 그 3, 4주 파트에
복지정책, 사회정책 파트에 대해서 2주 동안 제가 그것을 다루기는 합니다. 그 전에 나왔으니까 잠깐 여러분들한테 사회정책이 뭔지 얘기를 하고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정책은 원어로 표현하면 social policy예요. 예. 여러분들은 흔히 알고 있는 행정학은 public policy입니다. 예. 사회정책은 행정학하고는 성격이 겹치는 부분도 있으면서도 조금 달라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자, 사회에 벌어지는 이 여러 가지 현상들,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 문제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적인 지원을 할 거냐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광의의 사회정책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학자들 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내용이 이렇게 글이 많아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예, 이거는 참고하라고 제가 기록을 해 놓은 거고, 중요한 거는 이 큰 거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 토마스 험프리 마셜, 이분은 우리가 그 사회과학을 하다 보면 시민권에 대해서 학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시민권을 정립한 분입니다. 예. 이분은 사회정책을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부의 제반 정책, 즉 사회정책이란 곧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부 정책이다 라고 보셨던 거고, 두 번째 파트 보면 하틀리 딘, 고스타 에스핑 앤더슨, 폴 스피커, 피터 타운샌드, 이 사람들은 마셜보다는 조금 더 넓게 봤죠. 이렇게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누구 의견이 정답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 학자들마다 어떻게 범위를 설정하느냐 달라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두 가지 다를 보실 필요가 있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회 문제에 초점이 맞춰진 정부 정책에 관련된 것 이렇게 보셔도 되고, 조금 더 좁혀서 그 복지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 관련된 정부 정책 이렇게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대신 그 얘기를 할 때는 이제 나는 어느 시각에서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오늘 우리 수업에서는 두 개 다 다루기는 하는데 주로 복지 정책, 즉 복지 국가의 확대와 행복이 어떻게 관련이 되느냐 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여러 가지 설명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쓸 때 이 사회 문제와 관련돼 있는 몇 가지 데이터도 쓰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주는 사회복지 정책, 그 다음에 복지 국가와 관련된 것들이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거를 보는 게 자, 이 파트의 핵심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표적으로 자, 에스핑 앤더슨 사회복지 관련되어 있는 과목을 처음 듣게 되거나 들어보지 않은 학생들은 이분을 처음 들었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의 풀네임은 고스타 에스핑 앤더슨인데 이분이 세계 복지국가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물론 지금은 이 세 가지가 비판을 받았고 네 가지로 늘어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유형으로 나누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분의 논의가 가장 아직은 교과서적인 수준에서 반드시 논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정도만 알아도 훌륭합니다. 그래서 우선 에스핑 앤더슨이 전 세계 복지국가를 어떻게 구별을 했냐라고 했을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구별을 한다고 하면 뭐 키가 큰 순서, 아니면 뭐 눈이 큰 순서, 시력이 좋은 순서, 달리기가 빠른 순서, 어쨌든 기준을 설정을 해서 그 복지국가의 유형을 구분을 했겠죠. 에스핑 앤더슨은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했다. 자, 첫 번째, 탈상품화 정도. 두 번째, 복지국가의 주요 제도가 사회 계층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세 번째, 국가, 시장, 가족을 중심으로 한 공사 영역의 혼합 정도. 요 세 가지를 고려를 해서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눴다는 거거든요. 자, 탈상품화, 복지국가 제도가 사회계층화, 그 다음에 뭐 공사 영역의 혼합,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다 설명하면 좋겠지만 이거 설명하려면 한 3시간 걸려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자, 탈상품화는 디코모디피케이션이니까 본인이 노동시장에서 사는데 자신을 상품화를 얼만큼 덜 시키면서 살 수 있느냐의 정도를 봤다는 거예요. 이게 앞에 탈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상품화를 한다는 거는 이거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장을 구해서 내가 노동력을 팔아서 그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건 무슨 내용이냐? 나의 노동을 상품화 시키는 거예요. 근데 탈이니까 그 반대죠. 내가 얼만큼 노동시장에서 일을 못하게 된 상황에서도 내가 노동력을 팔아야 되는 거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얼만큼 살아남을 수 있는 만큼 국가가 제도적, 정책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느냐.
그 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탈상품화 정도가 강하겠죠. 예. 그게 강하냐 약하냐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계층화, 세 번째는 공사 영역, 즉 예를 들어서 집안에 어르신이 편찮으세요. 그러면 가족들이 병원비를 대야 되는데 집집마다 가정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부득이하게 가정 형편이 어려워요. 근데 본인 가족들끼리 돈을 객출을 해도 다 안 되게 돼 있으면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국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왜? 우리가 사회 일원이고 우리가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근데 국가가 얼만큼 도와주냐에 따라서 국가마다 다 차이가 있잖아요. 복지 수급 정도가. 그게 가장 대표적인 세 번째입니다. 얼만큼 개인, 가족과 국가의 서포트가 조화를 얼마만큼 비율을 이루어가느냐. 이게 세 번째인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기준으로 해서 세 개로 나눴다는 거예요. 자, 보면 첫 번째 유형. 자, 자유주의 복지국가라고 되어 있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보수주의 복지국가, 삼인주의 복지국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게 교과서적인 수준에서 이 세 가지로 나눴다는 것이지 이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에요. 다르게 나눈 학자들도 있고 실제로 에스팽앤더슨이 이 세 가지로 나누고 나서 비판을 받고 나서 지금은 조금 수정이 돼 있지만 이게 복지국가 유형화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학습을 하고 가야 될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선 내놓은 겁니다. 자, 자유주의 복지국가 먼저 봅시다. 특징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자, 제일 마지막을 먼저 보세요. 자,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와 같이 주로 앵글로색슨 국가들이 여기에 속해요. 예. 그리고 탈상품화의 정도가 매우 낮다. 제가 탈상품화가 뭔지 얘기해줬죠. 탈상품화 정도가 매우 낮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실업 상태에 빠졌을 때 국가의 보조를 받을 확률이 낮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층화에 당연히 높아지겠죠. 왜? 탈상품화 정도가 낮으니까. 그러면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겠죠. 다시 말해서 기업의 역할, 개인의 노동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될 거를 더 강조한다는 거예요. 국가의 서포트를 많이 하는 거를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보면 가족과 국가는 주변적인 역할을 하면서 자산조사를 통한 제한적인 공적 프로그램을 중요시한다. 자, 이 네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3, 4주 강의를 들을 때 조금 나올 겁니다. 우리가 자녀적 복지, 제도적 복지 파트에서 나올 거고요. 자, 자유주의 복지국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혹시 여러분들 헷갈리면 이 마지막에 있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와 같이 이 국가를 조금 떠올리면 나중에 조금 더 혼동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유형, 보수주의 복지국가. 자, 주로 가구주의일 경우에 탈상품화 정도가 높고 계층화도 높고 가족의 역할을 강조하는 반면에 시장의 역할도 강조하는 거예요. 둘이 섞여 놨다는 거죠. 예. 국가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면서 사회보험에 크게 의존한다. 재분배 효과는 크지 않고, 국가를 예를 들면 대표적인 거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주로 유럽의 대륙 유럽이 보수주의 복지국가에 속하고, 세 번째, 삼인주의 복지국가. 여러분들이 사회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사회민주주의. 네. 사회민주주의가 뭐냐? 이것도 한 6시간 공부를 해야 되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회 플러스 민주주의예요. 즉 서사이어티와 민주주의가 합쳐진 건데 민주주의적 요소에 사회주의적 요소가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줄여서 사민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을 보면 social democratic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democracy인데 거기에 social한 파트가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거. 네. 자, 이 정도 수준만 아시면 되고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제 연구실 오십시오. 네. 자, 탈상품의 정도가 매우 높은 경우고 계층화는 대신 매우 낮고 가족과 시장은 주변적인 역할을 하고 반면에 보편주의에 기반해서 국가의 역할을 또 강조합니다.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것은 국가의 개입을 권장한다는 거죠. 사회권을 통해서 최소한의 보장을 넘어 최대한의 평등을 추구하고 대표적으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주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럽의 선진 복지 국가들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복지국가 유형과 행복에 대해서 나타났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그래프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자, 결론이 뭐냐면 자, 지금 그래프가 4개가 돼 있죠. 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두 번째 파트를 한번 보십시오. 이 글씨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결론은 사회민주주의적인 복지국가에 가까울수록 그 국가에 사는 국민들의 행복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로축이 보면 행복도가 아니라 불행입니다. 불행. unhappy라고 돼 있잖아요. 네. 3인주의 국가일수록 unhappy가 떨어져요. 밑으로. 자, 가로축이 2001년부터 2010년이라고 하는 시간순이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흐르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제일 위에 있는 그래프, 두 번째 파트에서 제일 위에 있는 실선을 보시면 그게 3인주의 국가 형태거든요. SC라고 되어 있는 거, 소셜 데모크래틱 파트에. 거기에서 자,
우하향 곡선을 긋고 있죠. 즉 불행과 시간과의 이 관계를 보면 부적 상관관계죠. 마이너스. 다시 말해서 삼인주의 국가, 즉 복지 국가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불행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복지 국가가 왜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냐라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은데 우선은 이 복지 확대가 행복의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은 보면 사회적 지출을 확대하면 할수록 이 환경이 더 나아지는 거. 오른쪽은 사회적 지출이 많이 확대될수록 사회 불안이 줄어드는 거. 이런 식으로 이 사회의 환경을 행복 친화적으로 끌어가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탈상품화가 확대될수록, 즉 복지 수급이 늘어나고 국가가 적극적이 될수록 더 행복해지고, 그 다음에 사회적 지출이 늘어날수록 또 이것도 행복해지고, 이 두 가지가 그것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그러한 경로들이 지금 자국민이 아니라 이민을 온 사람들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사회적 지출 확대와 이민자 양보, 즉 사회적 지출이, 공적 지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민 온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그 효과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회정책이 국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들은 정말 경제적으로 못 사는 그 나라들일수록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자, 이 지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프리카의 행복도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저 녹색으로 표시된 게 행복이 5.5에서 5점 몇입니다. 즉 6.7점도 아니에요. 그 밑인데 저 두 국가 빼놓고서는 전부 다 지금 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에 속하는 게 녹색인데 알제리하고 리비아가 10점 만점에 6.5 정도 되고 나머지 국가들은 전부 다 5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 사회정책이 확대되면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게 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